예,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이상민 차장입니다. 대학생분들이 거의 많네요. 근데 공개시장 운영 이해는 여러분들 배우는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실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든가 뭐 ISLM이라든가 그런 곡선 위주의 공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은행 담당하는 사람들도 저라든가 이 실무에 있는 시장 운영팀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연수원이라든가 이걸 전부 이해하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제 큰 틀을 그냥 공개시장 운영이란 뭐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공개시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공개시장 운영의 주요 수단은 뭐다.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에서 이제 바뀌는 세계적인 좀 큰 트렌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대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이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한 용어도 많고 그런 것을 우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반복.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 설명하다 그 다음 또 뒤에 가서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숙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강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화정책의 개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란 뭔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통화정책 목표와 공개시장 운영과의 관계.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공개시장 운영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네 번째는 이 공개시장 운영을 어떤 수단 가지고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유동성 조절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그래가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개시장 운영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제 새롭게 설정된 공개시장 운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이거 다 아시겠죠? 통화정책이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중앙은행이냐면 중앙은행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지녔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무엇을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 안정에 또는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거다. 그게 이제 통화 정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정의 속에서 이런 수단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운영 체계, 큰 체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 운영 체계는 최종 목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안정이었어요. 물가 안정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물가 안정만 달성해서는 위기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2011년에 이제 목표 중에 물가 안정을 추구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 안정에도 유익한다는 말은 뭐냐면 금융 불균형, 누적 현상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항상 모니터링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20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게 5년 만에 처음 올린 건데 근데 어찌 보면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는 2% 수준에 조금 미달하는데도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고민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명목 지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금융 안정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한은법 체계에서는 한국은행의 고유의 업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와 협의한 목표가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년 중기적으로 2%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보통 1990년대 초까지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목표제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화 성수 있잖아요.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제 통화 성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보는 통화를 얼마만큼 발행한다는 것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면서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파급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가가 변동하는 건데 경제가 다규화되고 이제 그 통화량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량 말고 그럼 금리를 직접 한번 타겟팅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 파급 경로에 의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해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은행도 이제 1998년부터 이제 통화량 목표제를 버리고 운용 목표를 콜금리로 가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체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용 목표가 지금 콜금리인데 이 콜금리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정책 수단이 있는데 콜금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다만 이제 여수신 제도라든가 지급준비제도 일정한 뒷받침 속에서 공개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책 수단을 여수신 제도,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나눴습니다. 잘 돼야 되겠다. 여수신 제도. 여수신 제도는 이제 한국은행이 보통 뱅크로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한테는 거래를 하지 않고 근데 그 대출이 이렇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1950년 설립 이후에 계속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그런 정책 금융적인 성격으로 저리의 자금을 한국은행 그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 정한 특정 자금을 어떤 기업한테 빌려주면 그 기업 실적을 가지고 A은행이 한국은행한테 오면 그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리의 자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그런 정책이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일중 당좌 대출 제도는 하루 중에 이제 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제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 하루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특별 대출은 진짜 이제 금융 위기 상황 같은 경우가 돼가지고 은행이 거의 망할 정도로 되는데 그 은행이 망할 그럴 정도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될 경우 금융 안정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은행한테 이제 특별히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고 영리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한국은행은 영리기업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뭐 좀 하여간에 한국은행이 빌려주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도 어찌 보면 이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자금 지원이 늦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에 대한 예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자금조정 대출하고 자금조정 예금을 빨간색 줄로 해놓은 거는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시장 운영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중시의 통화정책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한국은행은 그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길물 금융기관 간 거래금리, 즉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공개시장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시장이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그 기준금리 수준에서 은행 간 이길물 거래금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50이면 은행 간 하루 영업 거래금리가 1.50이 되도록 유동성 조절을 하는 것이 공개시장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제 1.50에 돼야 되는데 뒤에 가서 전부 다 그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1.50인데 이제 지준이라든가 그 당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1.50에서 크게 벗어날 때가 거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금이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지고 그럴 때는 1.50에서 2.90도 하고 또 돈이 많아지면 1.90에서 뭐 0.95%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은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하루짜리 서로 빌리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으로 정해놨는데 은행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금리가 3.0, 4.0도 갈 수 있겠죠. 전부 다 돈을 수요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 조정 대출이라는 거는 1.50에서 플러스 100bp 그러니까 2.50 은행들이 지금 자금이 부족한 지금 자금 수요가 거 있는 기관들은 2.50에서 한국은행이 무제한 빌려주겠다. 자금 조정 대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1.50인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돈을 차입하려고 안 그러니까 이 돈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제로까지 갈 수 있겠죠. 돈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면 0.0001까지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도 또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한 1.50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은 상황에는 한국은행이 1.50에서 100bp를 뺀 0.50으로 모든 우리가 돈을 받아주겠다. 이 의미가 이제 자금 조정 대출하고 자금 조정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체제 하에서는 콜금리가 1.50으로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콜금리 최대 변동폭은 2.5에서 0.9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도 한국은행에서 0.50으로는 무조건 기자를 주고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한국은행한테 가가지고 2.90으로 한국은행 무조건 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길물 그러니까 콜금리가 변동 밴드라 그러는데 밴드가 이제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준비제도는 다 가실 거예요. 이제 은행들의 맡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 당좌 예금으로 쌓아야 되는 건데 이제 법정 지급 준비율은 예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0에서 7%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급 준비금을 쌓는데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다 쌓는 금액도 지급 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 영업점 지점 있잖아요. 지점에서 남는 돈 이걸 시제금이라고 그러는데 시제금도 이제 필요 지준의 35%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 쌓았는 걸로 그냥 간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시장 운영, 제일 중요한 공개시장 운영인데 공개시장 운영이란 뭐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정권 등을 거래하여 시장금리 및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출 제도와 지급 준비 제도보다 많이 자주 이용되는 그런 이유가 아래에서 나오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주도하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로서 참가해가지고 정권을 팔고 매매하고 그리고 지금 후에 나올 통한정권을 발행하고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건 능동적인데, 대출은 어찌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A 은행 보고 돈을 빌려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구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좀 수동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개시장 운영은 매일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실시 시기, 운영 규모 및 조정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가지고 지준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해도 이거를 효과도 점검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지준율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속성. 똑같은 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그냥 내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냥 팔면 돼요.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2016년에 우리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브렉시트라든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다는 상승폭과 상승 시기를 당초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의견을 표출하면서 시장이 전부 다 조금 경계심이 높아져 가지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을 가진 기관들,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채권을 금리 변동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리가 일정 부분을 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규정이 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손실이 나면 이걸 다시 팔아야 돼요. 채권을. 그러니까 손절매가 나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손절매가 또 파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기능이 2016년 11월, 12월 달에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팔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이렇게 되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고 과도한 금리 상승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6년 11월 달에 단순 매입이라고.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을 카지를 갖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을 해 줌으로써 이제 한국은행이 이 금리의 속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완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무슨 대출을 받고 지준율을 올리고 그런 하려면 규정도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런 것처럼 공개시장 운영은 그냥 그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좀 그럴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공개시장 운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시장 운영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제일 시장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중심 통화 정책 하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 통화정책 파급력도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 물가 안정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믿음의 전제 하에서 우리는 기준금리가 조정이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준금리, 기결물 시장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총수요 생산 물가의 경로를 통해 정책 효과가 파급됨으로써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령 예를 들면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장기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준의 공급자로서 이길물 금리만 한국은행이 사실상 통제할 수 있어요. 장기금리는 국채라든가 그런 거의 채권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대외 요인, 지금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감세 정책, 그리고 기시비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장기금리는 변동을 해요. 장기금리는. 그런데 이제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는 변동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인데 우리가 보통 장기금리라고 삼는 것이 국고채 10년, 3년인데 보통은 이제 1.50에서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이제 150에서 200 bp 사이로 좀 이제 그 가시잖아요. 이제 단기금리, 장기금리 결정기론에 의하면 유동성 선호에 의해 가지고 유동성 당연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장기금리는 그러니까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 플러스 유동성 선호를 반영한 그 금리인데 이제 장기금리는 제가 말한 국고채 3년이라든가 10년은 지금 기준금리에서 1.50인데 보통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한 국고채 3년 같은 경우는 1.50에서 한 150bp에서 200bp 사이, 예를 들면 2.5에서 3.0, 3.0 한 그 정도 되고 이제 국고채 10년은 200에서 이거 정확하게 뭐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금융 위기 때는 단기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장기 금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장기 금리는 안 내려온 거야. 응? 장기 금리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때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 위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투자라든가 소비 의사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금리는 초단기 금리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장기 금리를 사용하거든. 장기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무리 제로로 금리를 낮췄다 그래도 장기 금리가 10%, 20%면 사실상 정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 위기 때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장기금리는 뭐 5에서 10%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게 안 떨어지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통해 가지고 국채를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퍼센트에 있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국채를 사니까 3%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는 금리 중시 통화 정책,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통화 정책, 공개 시장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금방 공개 시장 운영은 뭐냐면 기결물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즉 공개 시장 운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콜금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콜금리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동성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개시장 운영이란 뭐냐?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에서 은행 간 이길물 거래금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렇게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기결물 시장금리, 기결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여수신금리 이렇게 실물경제에다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공개시장의 운영은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운영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공개시장 운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란 뭐냐? 기준금리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 정도 금리면, 그러니까 나이루라고 하시잖아요. 거시경제에서 배우는 그런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리 수준이다. 그럼 기준금리가 정확하게 이런 피상적인 금 말고 실질은 뭐냐? 7일물 환매 조건부 정권 매매 금리이며 자금 조정 예금, 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가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금 조정 대출, 예금,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bp고 기준금리 7일물 환매 조건부 정권 매매 금리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은행과의 거래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이제 여기 시장운영팀 오기 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내일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1.50인 금리를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유동성을 보통 사람들은 줄인다고 생각을 하겠죠. 시중에 풀려있던 단기자금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1.50에서 1.75%로 이제 금통위 결정이 딱 나면 1.50에서 1.75%로 금통위가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아무런 조치를 가려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10시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콜금리가 1.75%로 올라갑니다. 전혀 건드림없이.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결정을 했는데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1.50이라든가 그거와 별개로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1.75로서 유동성 조절 금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전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운영팀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1.50에서 1.75로 그냥 은행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의 지금 기준금리가 콜금리에서 비슷하게. 만약에 콜금리에서 많이 벗어나면 저희들 팀에서 일을 못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실무적인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공개시장 운영과 이제 콜금리 관계인데, 금융기관들이 항상 이길물 거래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하면 우리는 유동성 조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금융기관들이 뭐 기준금리 수준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콜금리가 오르거나 낮아졌을 때 적정 유동성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지준 수요. 여기는 이제 지준이라는 건 지급 준비금인데 지금 여기 수요는 여러분들과 아는 수요, 공급의 수요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지준 수요. 지준 수요가 뭐냐면 은행들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의획 가지고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 쌓아 놓아야 될 금액이에요.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 쌓아 놓아야 될 금액. 그런데 이 금액에는 한국은행이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는. 그러니까 지준 수요는 뭐냐? 뭐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돈 수요가 아니라 은행들이 지급 준비 제도에 의해 가지고 법정으로 쌓아 놓아야 할 예금액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준 공급은 직접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쌓아두는 금액이에요. 쌓아두는 금액. 근데 이제 지준 공급은 지준
수요는 지준 수요는 사전에 정해져요. 사전에 정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준 수요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오늘이 이제 2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준을 쌓아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준을 쌓아야 되는데 가령 이거 가장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지준을 쌓는 기간, 즉 내가 지준을 한 군데 쌓아야 될 지준을 쌓아가지고 네가 얼마만큼 쌓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기간과 네가 얼마를 쌓아야 되냐, 너는 얼마를 쌓아야 되냐, 이 기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월 달에 쌓아야 될 거는 2월 달에 은행들이 받은 예금에 의해 가지고 예금 규모에 의해 가지고 지준율 곱해 가지고 딱 나오면 3월부터 이제 은행들은 그 규모만큼 평잔으로 쌓아야 돼요. 평잔이란 개념은 뭐냐면 A은행이 3월 달에 지준을 쌓는 금액이 10조다. 그러면 평잔이란 개념은 하루에 10조를 다 쌓아도 돼요. 하루에 10조를 다 쌓고 그 다음 날은 영업일수도 한 개도 안 쌓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8조, 2조 쌓아도 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평잔이라는 개념은 꼭 이렇게 균등하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쌓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준 수요 금융기관들이 쌓아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행에다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정부 세출입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개입이라 그러는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라든가 뭐 화폐 발행 등 외생적인 요인으로 거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은행들이 쌓는 금액은 변해요. 지준 과부족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좀 이게 그냥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건 실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문 지준 공급에 이제 변동 요인이 거 있는데 정부 부문 재정 집행, 그러니까 지준이라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A은행과 B은행과의 동굴에는 지준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지준의 총 공급 규모에는 지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부하고 한국은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준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정부는 한국은행은 이제 정부의 은행으로서 이제 정부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이 나와야지 지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은행, B은행, C은행 간의 거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는 실질적인 지준 총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예금이 줄잖아요. 정부 예금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지준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령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정부 재정을 집행하고 저기 뭐 지금 중구에 뭐 저기 보도블록 같은 거를 까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A라는 보도블록 까는 기간에다가 너 이제 보도블록 깔았으니까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준이 공급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금융중개지원 대출처럼 대출을 해주면 이것도 이제 지준이 공급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 외환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상 뭐 환율 평가 절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 간정을 외환 매입하면 또 지준이 또 이렇게 늘고, 그다음 현금 통화라는 개념이 그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그러실 건데, 본원 통화가 뭐죠? 화폐 발행 플러스 지준 예치금이죠. 화폐 발행 플러스 지준 예치금인데, 이제 화폐 발행 지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이 도는 거예요. 한국은행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현금 통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장롱에 쌓아놓은 거야. 그냥 금융기관에 있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지갑에 있거나 그런 통화거든요. 그런 통화는 어찌 보면 지준에 그런 통화가 많으면 뭐냐면 지준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통화가 많으면. 지준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 쌓아놔야 되는 건데 당좌 예금 안 쌓아놓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계좌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장롱이라든가 그런데 돈이 많게 되면 이건 지준이 줄어드는 거다. 그냥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덤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금융위기 전에는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 ECB라든가 미국 패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금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기축통화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머니 론더링 하려고 큰 창고에다가 달러 같은 거 막 쌓아 놓는 거 봤잖아요. 달러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지준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돈이 돌지 않고 완전히 그냥 어둠의 세계에서 돈 도는기 때문에 지준이 항상 미국 패드라든가 기시비 같은 경우는 지준이 기축통화니까 그 우리가 여행 가면 뭐 유럽 가면 그 유로화로 바꿔야 되고 미국 가도 달러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전부 다 걔네들은 이런 현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준을 금융기관들 지준을 맞춰주려면 유동성 공급을 금융위기 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는 지준을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했어요. 공급하는 정책.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로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커지면서 이걸 좀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화를 계속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사거든요. 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계속 풀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기시비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와 달리 유동성을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 지금의 시중에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주요국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우리 한국은행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의 숙명적인 비애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준 과부족이 발생을 하는데 금방 이제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가지고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 쌓아 놓아야 될 금액보다 지급 준비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준 수요가 지준 공급보다 많으면 홀머니 그러니까 은행들이 법정 지급 준비금을 쌓지 않게 되면 과태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준 수요를 맞춰야 돼요. 근데 지준 수요를 맞추려고 하는데 지준 공급이 부족하면 돈에 대한 비용이 더 커지니까 콜머니가 증가. 콜머니는 이제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콜 시장에서 돈을 차입하는 것을 콜머니. 돈을 빌려주는 콜론이라 그러는데 콜머니가 많아지면 콜 금리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지준 수요, 지준 공급. 지준 공급이 지준 수요보다 많으면 콜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콜 금리가 떨어진다. 이에 대응하여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지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다양한 외생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지준 과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공개시장 운영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지준 수요, 지준 공급. 지준 공급이 많아지면 콜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이제 콜 금리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지준 수요가 많아지면 콜머니 증가. 그러니까 자금 운용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콜 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지준 공급값 수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의 기본 목표는 금융기관 단기 영업 거래를 할 때 거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걸 위해 가지고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을 조절을 하면 그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수렴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시장 운영팀이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가 체계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내용이 실무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드린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처음 들으면 이런데 두 번째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또 높아지고 그럴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죠.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지준 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쌓아야 될 금액은 그 전월 달에 은행들이 받는 예금 규모에다가 지준율 곱해서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지준 수요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준 공급 규모를 전망. 지준 공급 규모라는 거는 금방 말한 것처럼 재정 부분, 정부 부문, 한국은행, 국외 부문 그리고 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그래서 지준 수요와 지준 공급의 차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매일매일 공개시장 운영은 실시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의 변동 요인 그리고 그 당시 시장금리 상황 이런 지준 공급의 규모를 통해 가지고 변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근데 이제 지준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뭐 불일치가 항상 일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일치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데 이 용인되는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뭐 10bp 이상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제 여기 공개시장 운영 체계입니다. 이게 똑같은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 연 8회. 그 다음에 금방 말한 것처럼 필요 지준 확정. 그러니까 지난달 각 예금 종류 잔액 및 시제금 보유 규모를 기준으로 지준 수요를 사전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계산기 3월에 이제 지준을 쌓아야 된다 생각하면 지준 준비금 계산 기간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월 말일부터 첫 달부터 말일이고 근데 이제 지급 준비금 적립 기간은 3월 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주 목요일부터 쌓아요. 두 번째 주 목요일부터. 두 번째 주 목요일부터 그다음 다음 달 이제 둘째 주 수요일까지 여기 지급 준비 계산 기간에서 정한 지준 수요를 한국은행 당좌 예금에다 쌓아야 된다. 그 다음 지준 규모를 이제 공급 규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분별 지준 공급 변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이제 지준 공급 요인들을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지금 지준이 얼마만큼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걸 체크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외 부분을 통해 기조적으로 유동성이 초과 공급된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국이라 가지고 돈이 계속 해외로부터 들어와요. 근데 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그러면 원화를 바꿔주면 원화는 계속 풀리겠죠. 근데 원화가 계속 풀리고 만약에 계속 풀리게 되면 은행들이 쌓아야 될 지준 필요 지준 수요보다 은행들이 쌓아야 될 돈보다 이 돈이 계속 많게 되면 돈이 그냥 남아 도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남아 돌면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는 금리를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가령 예를 들어 보는 통화가 200조인데 50조 원이 은행들이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쌓아야 될 돈이에요. 그럼 150조 원이 그냥 놀겠죠, 지금. 그럼 그 은행들은 이 150조 원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들 수익을 위해 가지고 막 돌리겠지. 그럼 지금 1.50으로 지금 콜금리가 이루어지겠지만 자기들 돈이 많은데 1.3, 150조 원을 다 돌리면 거의 금리가 제로가 될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중의 통화가 200조 원이면 50조 원이 필요 지준이면 150조 원을 시중에 떠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150조 원을 한국은행한테 끌어들이는 거죠. 한국은행한테 가지도록.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통한증권을 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한증권을 발행하고 나면 그 돈이 한국은행한테 들어오겠죠. 내가 채권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한증권 발행 금액만큼 시중에 돈이 못 떠돌아다니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외 부분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중에 돈이 버는 통가 200조 원이 풀려 있는데 지금 쌓아야 될 돈이 50조 원이다. 50조 원이다. 은행들이 법적으로. 그러면 150조 원이 남는다. 이 남으면 은행들은 이 150조 원을 홀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막 돌리겠죠. 1.90보다 훨씬 낮게. 그러면 홀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의 책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조 원을 시중에 못 떠돌아다니도록 한국은행이 흡수하는 거다. 흡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길일 지중 과부족 예상 규모, 콜금리 및 기관 간 RP금리 수준, 장기시장금리 등 이제 여타 금융상황 운영을 도력해가지고 공개시장 운영 규모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가 쉽게 설명하면 똑같은 것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은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런 규모가 나오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 우리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을 흡수할 건가. 그 방법이 통한증권 발행, 정권 매매, 통화 안정 개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개시장 운영 수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전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거든요, 표.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한 200조 뭐 그런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외생적으로 지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244.3조 작년 말잔 기준으로 243.3조가 이제 정부 부분, 민간 부분, 국외 부분, 기타 부분 뭐 이런 요인으로 그해가지고 지금 244.3조라는 돈이 풀려 있어요. 지금 풀려 있어요. 풀려 있는데 은행들이 지금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 쌓아야 할 돈은 50조밖에 안 돼요. 50조만 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이 어찌 보면 이 194.4조잖아요. 194.4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 한국은행 당좌 계정에서 지급준비금 제도에 의해서 쌓아야 될 돈 빼고 194.4조라는 금액이 시중에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데 이 돈이 그냥 떠돌도록 내버려 두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위해 가지고 이 떠들어와 다니는 돈을 한국은행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통화안정정권, RP매각, 통한개정 이 세 개의 기본 수단을 가지고 시중에 떠들어와 다니는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이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은행 공개시장의 제일 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 기본 방침.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통화안정정권이 뭐고 RP 매각이 뭐고 통화안정개정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화안정정권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방 똑같은 정부, 국외, 민간 부분 등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서, 즉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국은행 채권을 어제 공개시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2년물 2조 원을 입찰을 한다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가 2조 원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너희들이 한국은행 발행하는 채권을 사고 싶으면 이걸 뭐 무작정 너희들이 사라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뭐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고 싶은 금리를 다 이렇게 내거든요. 경쟁 깁찰이라 그러는데 그 금리 수준을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면 그 금리 수준으로 우리가 통화증권을 발행하겠죠. 그러면 그 발행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시중에서 떠들어 다니는 2조 원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매매가 있겠는데 이제 통한증권이 어찌 보면 금방 조금 전에 194.4조잖아요.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돈이 194.4조인데 이제 통한증권이 한 170조 정도를 통한증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흡수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4.4조 정도를 이제 정권 매매와 통한 안정 개정을 이용해서 흡수를 하는데 정권 매매란 건 뭐냐면 이제 보통 RP 매매와 단순 매매라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RP 매매는 아시다시피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흡수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RP 매각을 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은행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져와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본적으로 RP 매각을 공개시장 운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RP 매입도 간간히 활용되는데 RP 매입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한국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보통 돈을 흡수하는 거지. 이제 RP 매입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 때나 그럴 때 뭐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국채를 담보로 RP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 단순 매입. 단순 매입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은 단순 매입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단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왜 저런 단순 매입을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시장을 뭐 교란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뭐 금융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거나 2016년 트럼프 텐더럼처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엄청 커서 그냥 방치할 경우는 금리 수준이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높았을 경우에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장한테 일정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단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안정 개정이 있는데 이건 예금입니다. 예금. 금융기관들이 남는 돈을 한국은행한테 그냥 예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금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은행 가서 예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면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없잖아요. 나 지금 가가지고 은행한테 나 지금 3% 달라.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똑같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받고 싶은 금리를 적어내면 그 적정 수준 맞춰 가지고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금리가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OMO 대상 기관이라고 그 있는데 이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매년 한 번씩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들을 정해요. 기관들을 정하는데 보통 7월 달에 정하거든요. 7월 달에 이제 각 부문별로 금방 제가 말한 이제 통한증권 발행했을 때 통한증권 채권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 그다음 RP 매매할 수 있는 기간, 그다음 통화 안정 개정, 한국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눠 가지고 부분별로 그 대상 기간을 선정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통한증권 경쟁 입찰 및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0개 기간, RP 매매 참가할 수 있는 총 23개, 그다음 정권 대차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권 대차 기간이 이제 9개 기간이 거 있습니다. 그럼 통화 안정증권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 채권 거래면 제일 중요한 게 만기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채와 어찌 보면 통화정권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한국 금융시장에는 리스크 프리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더럴 연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를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통화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라든가 보통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런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의 일정한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협약을 맺는 거 비슷한 건데 3년 이상 장기채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해요. 이제 국채는 그러니까 3년 이상 장기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 본드는 국고채라 보시면 되고 2년 밑에 이제 좀 2년이라든가 91일물, 181일물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 본드는 통화증권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보통 통화증권 만기가 어떻게 되냐면 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11종류예요. 이렇게 뭐 14일물도 발행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1년물, 2년물, 6개월물, 1년물, 182일물, 1년물, 2년물, 91일물, 182일물 4종류만 발행하고 있어요. 발행 만기별 잔액 비중을 보면 2년물이 당연히 만기가 기니까 많이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잔액이 74% 제일 크고 그다음 1년, 그다음 이제 91일물과 182일물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 관계에 거의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91일물이 더 많을 때도 있고 182일물이 많을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2일물이 한 4%, 91일물이 5%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은 말이죠. 국외로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달러를 사고 원화를 풀잖아요. 원화를 풀고 나면 그 달러를 그냥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국채도 사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 보통 외환 보유액, 즉 외환 보유액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그렇지만 달러 자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달러 자산의 근거가 그러니까 원화 대신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저 외환 보유액 규모랑 통화증권, 금방 말씀드린 통화증권 발행 규모랑 거의 비슷한 게 흐름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 정권 매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희 시장 운영팀은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보통 정례적으로 통화증권도 발행하고 있고 RP 매각도 정례적으로 목요일 날 하고 있어요. 이제 통화증권은 보통 이제 큰 기조적인 수단, 국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기조적으로 이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 통화증권으로 크게 시중에 놔두는 돈을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RP 매매라든가 통화 계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 요인 변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정부 부문이라든가 그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준 수급이 변동이 심할 때 지준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RP 매매 규모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결정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통화증권으로 먼저 깔아놓고 이 남는 돈을 전부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세 조정을 RP 매각이라든가 통화 계정을 통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RP 매매는 보통 뭐 다른 거래보다도 훨씬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리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서 나름 보장 장치가 돼요. 그리고 이 RP 매매는 거래하는 당사자도 많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권 단순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RP 매각일 날 채권을 100억 원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채권 100억 원이 나가고 그냥 유동성이 100억 원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RP 매각을 매주 목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기준 과부족 규모를 해결함으로써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 규모로 RP 매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 매각을 하려면 한국은행이 채권이 많아야 되겠죠. RP 매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은행한테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시장의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고채 보유 규모보다 유동성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콜금리가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기준금리가 괴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고채 보유 없이 그냥 금융기관들한테 예금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예금 제도는 본래 이 통화안정개정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1960, 70년도 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관치금융을 다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강제 예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돈 많으니까 빨리 여기 다 갖다 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09년도에 새로 좀 2010년도에 이 방식을 바꿔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입찰 방식으로 너희들이 받고 싶은 금리를 적어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받겠다. 너희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나는 자금이 지금 잉여고 부족도 너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한국은행한테 입찰을 들어와라. 즉 시장 친화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제 정권 대차가 뭐냐면 이건 2011년 간음법 개정 이후로 새로 생긴 제도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RP 매각을 하려면 국고채가 한국은행이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유를 해야 되는데 국고채가 없으면 다른 데서 채권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정권을 빌려온다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행이 지금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좀 채권을 빌려줘. 내가 너희들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할게. 그래가 이제 정권 대차라는 것을 처음에 생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대차라는 제도가 보통 금방 말한 것처럼 RP 매각용 국고채를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없을 때 RP 매각용 이제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었는데 금융 위기 때는 어찌 보면 국채는 무위험 정권이죠. 무위험 정권. 그런데 이제 위기가 심해지면 신용 정권과 무위험 정권과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발생되고 금융 불안이 되면 서로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니까 신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용채권이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이 신용채권을 가지고는 RP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RP 매각을 통해 가지고 돈을 융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채를 많이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리가 이길물 초단기 금리인데 지준 과부적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금리가 정상적인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 이어지는 그런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체계 하였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부 다 믿지를 못하니까 뭐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단기금리를 거의 뭐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어도 장기금리는 뭐 10%에서 그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장기채를 사는 거죠. 장기채를 사는 것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보통 그렇게. 그럼 영란은행 같은 경우 장기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채권이 많겠죠. 그 국채를.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금융기관들한테 대여를 그려줍니다. 대여를. 수수료를 받고. 이걸 이제 영란은행 FRS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 대여를 해주게 되면 국채는 나름의 무위험 채권이기 때문에 이 국채를 영란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융기관들, 국채를 빌린 금융기관들은 이 국채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국채는 내가 A라는 기관이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있더라도 채권을 맡기니까 얘가 망하더라도 그래도 이 A라는 기관이 파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훨씬 돈을 차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권 대여가 이제 중앙은행 금융위기 때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안정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1.5조를 매입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트럼프 텐더럼 때 시장금리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국고채 매입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간정화 조치,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그 기능이 훼손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공개시장 운영 조치를 의미하는 거다. 최근 사례가 이제 최근에 그랬던 2016년 11월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단기 채권금리 및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에 대응하여 국고채 단순 매입. 그리고 통화증권 발행 물량 축소란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통화증권 발행 계획을 그러니까 다음 달에 통화증권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번 달 2월 말에 통화증권을 얼마를 발행을 하갖고 만기가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냅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통화증권을 뭐 다음 달에 한 2조 정도 뭐 다 합쳐 한 10조 정도 발행을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통화증권 발행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증권 발행 규모를 우리가 축소한다는 일정한 시그널을 주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증권 발행 규모까지 축소해 가면서 유동성을 나름대로 시장에 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측면으로 통화증권 발행 물량 축소도 일종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 중에 그 하나로 이제 통화증권 발행 물량 축소를 한 것입니다. 이 실제 지금 제가 이거 강의를 이런 실제 이런 거는 넘어가고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기본 지준 수요가 그 있고 실제로는 국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유동성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흡수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공개시장 운영 통해 계속 흡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것도 뭐 초과 지준 전부 다 흐르네. 그 다음에 통화증권 중도 환매, 갈피 매입. 정권 대여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시장이 불안이 심화됐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이 시행한 조치인데 지금 그런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한국은행은
모든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안 한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 한국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유동성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전에 말한 그 대상 기관들 뿐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 기관들한테 한국은행에다 돈을 줬는데 이 대상 기관들이 비대상 기관들한테 돈을 다시 줘야지. 어찌 보면 비대상 기관들의 유동성 악화 상황이 개선될 건데 비대상 기관들한테 돈이 안 흘러가니까 금융위기라든가 그러니까 신용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증권사 중에서도 조금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도 지금 이 증권사를 그냥 유동성 위험을 내버려 두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를 추가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직접 RP매로 돈을 준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대상기간 확대라는 거는 금융위기 때라든가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때 한국은행이 취하는 조치라고 하나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국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조절함으로 이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로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만 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그냥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 기준금리 수준으로 시장 운영팀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우리는 뭐 크게 말하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그 있지 않겠습니까? 화이트 칼라는 저기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정 단기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뭐 조사국이라든가 그런 부서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를 그냥 콜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단순 업무를 한다. 그런 쪽의 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공개시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시장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건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 안정이 많이 부각되고 이제 금리 조절 이외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사실상 장기금리가 안 낮춰지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의 통화정책 수행 요구가 커지면서 금리 진작이라는 이제 특정 부분의 자금 흐름을 역할을 하는 이제 조금 핵심 수단으로 조금 변모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산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뭐 저기 유럽 G12 같은 경우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에도 돈을 직접적으로 대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역할이 조금 많이 좀 변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격지를 가나 가지고 이런 공개시장 운영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공개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역할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책 결정 기구가 그냥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냥 결정하면 공개시장은 그냥 그 기준금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일종의 그냥 단순 역할만 수행했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짐으로써 그런 금리정책 파악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수량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식의 역할 확대인데 이건 해외 저기 페이퍼에서 그냥 차용해가 쓴 겁니다. 질문 그 있으십니까?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강의와 관련된 거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드리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